다음에는 우리 임대웅 대표이사께서 ESG 2.0 탄소 중립과 자본시장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25분 시간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B&G 파트너스 임대웅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에코앤 파트너스 이도시였는데요. 이번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나오면서 법에 1.5도씨가 찍혔어요. 저희가 이름을 가지고 지구 온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기, 분위기 환기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비욘드 넷제로, 넷제로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B&G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ESG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축인데요. 먼저 20년 전에 ESG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왜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 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99%의 부분이 보이진 않지만 본질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유넵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넵 FI는 30년 전에 금융기관과 유엔이 힘을 합쳐서 지속가능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저희는 원래 은행과 보험 위주로 회원사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0년 전에 2001년도에 저희의 자산운용 작업반이 생겼습니다. 자산운용 작업반은 은행과 보험에 비해서 좀 규모도 작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해석할까? 당시에는 지속가능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축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는 알겠어요. 근데 경제를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얘기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자산운용사는 재무적인 F, 파이낸스는 알겠는데 나머지 경제 이슈는 좀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거버넌스 이슈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G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서 왔다. 오늘 그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왠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ESG라고 하면 E는 좀 친숙하시겠지만 S와 G는 남의 얘기 같지만 원래 출발점이 SDG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자산운용 작업본을 만들어서 2004년까지는 ESG가 주가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전 세계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데려다가 분석을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을 얻어서 저희가 2006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와 함께 책임 투자 원칙 PRI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5년 전이네요. ESG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전 세계가 아니라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 외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런데 ESG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 ESG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사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ESG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주가 지수를 인덱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이제 우량 기업, 대표 기업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고, 자산운용사는 이제 초과 수익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ESG 평가 프레임은 통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ESG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전 세계 ESG 평가 지표가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면 주로 대답하신 게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도 꼭 해석을 지배구조라고만 해석을 하시는데,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죠.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는 체계를 프레임과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한 13년 정도 ESG 평가를 해왔는데
실제 기업의 가치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S와 E에 주로 있습니다. S에는 이제 담합에 의한 과징금이라든지 또 갑질로 인한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이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조단위 과징금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에서는 또 보다 근본적으로 공작물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또 기후변화 같은 재무적 영향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유엔에서 책임투자 원칙 PRI를 15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전체 금융의 50% ESG를 넣으면 대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임성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 한 4천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책임투자 원칙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ESG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방침에 ESG를 통합을 해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한 7-80%에 달하는 자금들이 ESG를 제도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ESG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ESG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준법 감시에 컴플라이언스에 이제 저촉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ESG가 이제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지금 11경원이 넘어섰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겁니다. 책임 투자 ESG를 고려하는 것을 제도화, 법제화시키는 노력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한 700여 개 이상의 법들이 이제 책임 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0년 동안 ESG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ESG의 흐름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ESG 1.0에서 2.0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후변화가 왜 중심에 있냐면 기존의 ESG는 비재무였어요. 근데 기후변화를 기점으로 재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에 만든 책임 투자 원칙에 분명히 ESG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희가 유럽 FI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보험 원칙에는 투자와 보험 인수, 언더라이팅에도 ESG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나온 여기서부터가 의문인데요. 재작년에 유엔이 발표한 책임 은행 원칙 PRB에서는 ESG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인식 자체가 원래 SDG였어요. 근데 자산운용사들이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좀 제한적으로 ESG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다시 백투 베이직이죠. 원래 했던 SDG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이 또 전면에 올라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 또 KB, 하나우리, DGB 최근에 이제 JB 금융그룹, 농협금융그룹에서도 이 책임은행 원칙을 따라주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은행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그다음 자산운용 자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런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니까 1.5도에서 2도씨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자본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현재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죠. 기후재난이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보험사와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합쳐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소위 이쪽 분야에서는 금융 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환경장관 회의도 아니고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요. 이때 당시에 논점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하나다. 그 이유는 하나다. 뭐냐면 금융기관들은 숫자에 굉장히 밝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잘하는 곳들은 나는 온실가스를 몇 톤 배출합니다. 몇 톤 줄였어요. 이 얘기는 하지만 그게 나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인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해서 이걸 제도화시켜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융안정위원회 FSB에 얘기를 해서 이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달라 해서 요청을 했고 2017년 6월 달에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그냥 온실가스 정보가 아니라 온실가스 관련된 또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피해와 관련된 재무 공시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 그 권고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이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경영 전략에서 리스크 관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 재무제표의 영향이 어떻겠느냐라는 걸 공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 이걸 보고 저는 좀 웃었어요. 개념은 좋은데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TCFD가 딱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반응을 했습니다. 와, 이거야. 기후변화를 재무하고 붙여야 돼 라고 열광하면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2천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TCFD를 지지합니다.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TCFD 지지 기관들을 보면 금융기관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금융회사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탈석탄, 왜 석탄에 금융 투자했냐? 금융회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온실가스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석탄 발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돈 번다고 써 있었지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위 깜깜이 투자입니다. 더 이상 이게 싫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TCFD를 공격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보수적이고 안 움직일 것 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TCFD의 정보 공시의 프레임을 보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 또 재무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 목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자면 거버넌스에는 이사회의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느냐, 이사회 소위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요한 자본 지출, 인수, 매각 할 때 기후 리스크를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탄 발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때 당시 경영적 판단이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빠져나가요. 하지만 TCFD가 도입이 되면서 그건 당신의 책임인데요. 회사에 만약에 석탄 발전이 좌초자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회사는 그 임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략에서는 이제 기후 시나리오 우리가 2도씨 더 나가서 1.5도씨로 가야 되는데요. 이때 2도씨 1.5도씨가 되려면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될 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뭔가요? 탄소에 가격을 붙이고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기업의 재무적 영향이 소위 운영비 오펙스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또는 자본 지출을 석탄 발전소를 아직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유동성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환 이행 리스크 또 물리적 리스크를 고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6월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 은행들이 한 건 뭐냐면 대출 프로세스의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게 하겠다. TCFD 기반의 은행 여신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UNFI와 16개 글로벌 은행들이 모여서 누가 대출 받으러 오면 첫 번째 그 섹터를 봐요. 이 섹터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배출 업종이에요. 그러면 그냥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서 그 신용 등급을 조정을 해줍니다.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예상 손실이 나오고 이게 확정이 되면 여신 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해 줍니다. 이걸 이제 17년, 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여태까지 얘기는 그냥 글로벌 어떤 원칙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법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2018년 유로피안 커미션의 환경국이 아닌 금융안전국에서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발표합니다. 이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세 가지 목표가 있고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세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돈을 지속 가능한 데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야심차죠.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갈색에 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에 있는 자금들을 다 빼내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강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하려면 일단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 투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10가지 법제도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무엇이 녹색인가?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녹색 금융 상품의 라벨, 환경 마크를 붙여라. 세 번째는 그린 뉴딜 해라. 네 번째는 투자 자문, 우리로 치자면 퇴직연금 할 때 ESG를 고려하게 해라. 다섯 번째, 인덱스 만들 땐 최소 기후 리스크를 이만큼 고려해라. 여섯 번째, 신용평가. 일곱 번째, 기관 투자가의 수탁자 측면에 ESG가 있다 하고 법에 넣는 거고요. 네, 8, 9, 10이 더 중요합니다. 8번은요.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할 때 우리 자기자본 비율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IMF 때 우리 BIS 비율 전 국민들이 그냥 떨었는데요. 그 BIS 비율 자기자본 요건을 볼 때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보험사가 대출과 투자 언더라이팅을 할 때 기후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TCFT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영국에서 G7이 열렸을 때 G7 국가는 TCFT 공시 의무화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IFRS 회계 표준에 이걸 통합을 시켜서 그냥 IFRS 재무제표를 내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열 번째, 이게 다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임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또 10월 달에 IMF 총재가 짠 나와서 우리 IMF가 기후변화를 하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을 성공시키려면 탄소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1톤당 75불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내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각국의 재무장관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작년 1월 달까지 넘어왔는데요. BIS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는 탄소세 갖고는 안 되고 파이낸셜 리폼, 그 자본주의를 들었다 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린 수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자본주의의 이제 탄소는 우리가 돈에 꼬리표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데 거기에 CO2가 묻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카본 프라이싱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5월 달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금융 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인 NGFS에서 이제 어떻게 금융 건전성 감독이 기후 환경 리스크를 고려하게 할 거냐라는 그 가이드가 나왔고요. 이것대로 지금 금융위 금감원이 녹색 금융 관련 조직도 만들고 TCFT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CFT가 골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행금융감독위원회,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 BCBS에서 이제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고려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죠. 우리가 ESG를 같이 여기서 검토를 했는데 ESG는 너무 비재무적이어서 기후 변화에 포커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도 TCFT를 지지하고 나와 있고요. 제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걸 재무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가 2030년에 IMF가 얘기한 대로 75불에 탄소세를 내야 된다면
6조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려워지겠죠. 이런 재무 분석을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 비용, 자본 지출을 어떻게 쓰게 되는지를 재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사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ING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사회 내에 Chief Risk Officer와 Chief Finance Officer가 같이 붙어서 이제 기후변화위원회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원단위 관리를 합니다. 은행이 산업계의 원단위 관리를 해요. 철강이다 그럼 제품 1톤당 CO2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디모 은행은 자기가 번 돈에서 기후 시나리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진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게 어떤 섹터 때문인지 또 어떤 회사에 내가 대출해줘서 그런 건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랙록 얘기를 하는데 블랙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근데 ESG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 블랙록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는 TCFD입니다. TCFD 정보 공실 안에서 작년에 69명의 경영자의 반대 의결권을 던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TCFD 연말까지 대응 안 하면 내년 주총에 반대 의결권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올해 안에 앞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하겠다, 목표를 제시하겠다. 이제 탄소 중립 많은 데들은 투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신한에서 와주셨고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신한금융그룹이 작년에 최초로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이런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대출하고 투자는 모든 기업과 프로젝트를 일일이 다 찾아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KB금융그룹도 따라붙으면서 이 TCFD 전략을 발표합니다. 내가 어떤 섹터에 돈을 얼마나 금융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데 여기에 온실가스가 얼만큼 나온다. 저거는 온실가스를 톤이라고 쓰고 금융기관은 돈이라고 읽겠죠.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TCFD 공시도 금융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TCFD뿐만 아니라 PCAB이라고 하는 어떤 탄소 회계 기준 또 SBTI 금융기관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합니다. 금융 계열사별로 또 대출, 주식, 회사채, PF 같은 이제 금융 자산 유형별로 섹터별로 기업 단위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냐면 2019년도에 금융감독원이 전 세계 금융기관 감독기관들 트렌드를 보니까 기후 리스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ESG가 아니라 지속가능 기후금융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기후금융이에요. ESG가 아니라 기후금융. 그리고 작년 초에 청와대에서 녹색금융 TF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녹색이요, ESG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이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됐죠. 그때 정부의 재원으로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녹색금융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녹색금융 추진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워킹그룹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워킹그룹이 제일 중요해요. MB 정부 때 저도 녹색금융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 참여했는데 그때는 녹색에 어떻게 돈을 주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워킹그룹이 뭐냐면 금융감독 규제에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당연히 이 돈은 풍선 효과처럼 지속 가능한 대로 가겠죠.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안에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정책은행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붙고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녹색 분류체계 코리아 텍소노미도 만들고 있고 또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금감원에서 기후 리스크 포럼도 만들었어요.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환경 전문가들이 여기 별로 없어요. 환경을 잘 모르고 기후 변화를 모르시는 금융기관들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책에 정확하게 녹색이 뭔지를 알려줘야 글로 돈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탄소중립위원회 오늘 또 이유진 위원님께서 나와 주셔서 이 얘기는 이유진 위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ESG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SDG다. SDG의 아류가 ESG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TCFD는 반드시 금융 자본주의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올해는 ESG 광풍은 한국은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는 TCFD 기후변화 광풍입니다. 올해 파리 기후 협정도 발효가 됐고요.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참 많아요. TCFD, CDP, IFRS 재단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PCAP, SBTI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탄소 중립 흐름도 읽어야 되고 기후 리스크를 규제 금융 감독에 넣는 이 두 가지 축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먼저 잘 파악을 해서 선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하려면 그 기관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는 사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맨날 신문에 우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석을 제대로 된 TCFD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서 재무 영향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비즈니스가 다배출 업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 업종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탄소 중립 친환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텍소노미가 도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리스크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 필요합니다. 우리 ESG 위원회는 많은데요. 기후 변화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에 기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TCFD는 디스클로저 공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뭐랄까요 탄소 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루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서퍼처럼 즐기는 거죠. 서핑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시장 변화를 빨리 읽고 빨리 움직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성공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머뭇거리 할 새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우리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할리먼의 오늘 그 환경 리더스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으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